시계를 알아가다 보면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하던 브랜드가 제니스입니다. 오늘날 제니스에 대한 평가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제니스는 하이엔드인가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니스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었는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스는 1865년 조르주 파브르 제이콧이 르로클에 설립한 조르주 파브르 제이콧 N.C.라는 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스위스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전국에 흩어진 장인들에 의해 부품이 만들어진 후 조립 공장에 모여 시계가 조립되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계 제작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오로지 회사를 효율적이고 정밀한 시계 제작만을 위해 운영하길 원했고, 그런 시계를 제작하기 위해선 다양한 장인의 솜씨를 한 지붕 아래 모두 모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체 없이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무려 17,000제곱미터의 공업 부지에 작업장을 세우고, 세워진 거대한 작업장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직접 공수할 수 있도록 르로클 기차역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시계 제조사의 직원 수는 20세기 초에 이미 2,000명에 달했고, 이미 19세기 초 현대식 매뉴팩처링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생산을 통해 다른 브랜드들과 달리 뛰어난 정밀성 하나는 확실히 가지게 된 제니스는 1900년대에 파리 만국 박람회에 시계를 출품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아 바로 출품 첫해 그랑프리를 수상하게 됩니다. 사실 제니스라는 이름은 영어로는 정점이란 뜻으로 이 시기에 많은 상을 휩쓸었던 제니스의 무브먼트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칼리버로 인해 제니스의 이름을 알렸다 보니 창업자 조지 파브르가 은퇴하고 1911년부터 사명을 칼리버 이름인 제니스로 변경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브랜드와 다르게 제니스의 워치 메이킹은 다양한 컴플리케이션과 메커니즘의 테스트가 한 곳에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후에도 여러 대회에서 우승하여 총 2,330개의 상을 수상했고 1,447개는 제니스가 첫 수상자로 이름을 올린 만큼 기술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첫 번째로 제니스가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아직까지 하이엔드이냐 아니냐 논쟁이 생길 만한 업적을 세웠는데요. 바로 제니스의 대표적인 모델 칼리버 135입니다. 당시 1900년 초기엔 기계식 시계로 가장 유명했던 모델은 바로 론진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사고 싶은 스위스 시계 브랜드가 뭐냐고 물으면 90% 이상이 론진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론진의 인기가 대단했는데요. 당시 론진과 오메가가 뉴샤텔 천문대 크로노미터 대회를 휩쓸고 다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세를 단번에 꺾어버린 신흥 강자가 바로 제니스였고, 그 중심엔 칼리버 135가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워치메이커도 5년 연속 우승한 이력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 기록을 갱신하며 제니스가 5년 연속으로 우승을 처음으로 달성하면서 론진, 오메가 2강 체제에 제니스가 추가되면서 느슨한 스위스 시계판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기술력 하면 제니스라면 이름표가 따라다니기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962년 제니스는 창업 100주년이 되는 1965년을 목표로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개발을 위해 연구 개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당시 크로노그래프 시계들과 다르게 무브먼트 위에 크로노 모듈을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더 정확한 시간 측정을 위해 10분의 1초까지 측정이 가능한 고진동 무브먼트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크로노미터에 큰 뜻이 있던 브랜드가 있었으니 바로 세이코와 호이어가 있었습니다. 위 세 개의 브랜드는 서로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시계를 만들겠다고 앞다투어 개발하고 있었는데, 시간 흐름상 세이코가 가장 빠르게 6139라는 무브먼트를 일본 내수용으로 발매해버리고, 같은 해에 호이어에서도 칼리버 11이라는 이름을 단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를 발표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1965년에 새로운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시계를 만들겠다는 제니스의 포부와는 다르게 한참 뒤인 1969년에 결국
제니스는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 무브먼트가 오늘날의 제니스를 있게 한 엘 프리메로라는 무브먼트입니다. 실제로 세이코가 개발한 6139 무브먼트는 두께 7.1mm의 6진동이었고 호이어의 칼리버 11은 두께 7.7mm의 5.5진동 무브먼트였습니다. 하지만 제니스의 엘 프리메로는 무려 6.5mm 두께의 10진동이라는 고진동을 갖고 있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얇은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제작에 성공하게 된 것이죠. 이는 당시 사용되던 수동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보다도 얇은 두께였고 파워 리저브 또한 길었으며 고진동으로 인한 오차까지 잡은 혁신적인 무브먼트였기 때문에 모든 브랜드들의 찬사를 받는 무브먼트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후 피게의 칼리버 1185 무브먼트가 비로소 엘 프리메로의 두께를 잡으며 자동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입지에서도 인정받게 되었지만 고진동 영역에선 제니스를 따라올 만한 제조사가 전무후무했습니다. 위와 같은 업적이 오늘날까지도 제니스가 시계인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이유 중 또 하나이죠. 이렇게 고진동 자동 크로노그래프를 만든 제니스는 앞으로 크로노그래프 시계를 판매하며 승승장구를 하게 될 줄 알았으나 신의 장난인지 1969년 12월 세이코에선 아스트론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내며 쿼츠 파동의 서막을 알리게 됩니다. 이 시기엔 기계식 시계를 제조하는 많은 브랜드들이 파산하거나 통합될 정도로 기계식 시계엔 암흑기였고 제니스 또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는데 제니스는 1960년 초부터 엘 프리메로 제작을 위해 연구 개발 비용으로 엄청난 비용을 사용해버린 터라 뒤늦게 쿼츠 시계를 개발해야 했지만 자금난으로 개발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미국의 라디오 회사에 매각된 후 전전긍긍하다 결국 경영진의 판단 아래 1976년 무브먼트 생산시설을 폐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엘 프리메로는 태어남과 동시에 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사라질 뻔했지만 엘 프리메로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엘 프리메로 제작자 샤를 베르모가 제니스 엘 프리메로 무브먼트 설계도와 생산 설비들을 비밀리에 숨겨버립니다. 1978년 제니스는 스위스 컨소시움으로 매각되면서 다시 한번 날아오르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요. 쿼츠 파동 후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기계식 시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1982년 제니스는 세 번째 전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바로 롤렉스로부터의 무브먼트 제작 의뢰였습니다. 당시 롤렉스엔 자사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가 없었기 때문에 벨주의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쿼츠 파동으로 벨주도 파산하며 재고가 거의 소진되어 버려 롤렉스는 기존의 무브먼트를 대체할 무브먼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진 게 바로 제니스의 엘 프리메로였죠. 하지만 이미 제니스는 생산 시설을 다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제니스는 엘 프리메로의 설계자 샤를 베르모에게 다시 찾아가 자문을 구하기로 합니다. 샤를 베르모는 숨겨두었던 엘 프리메로의 설계와 생산 시설들을 다시 복원하며 엘 프리메로의 부흥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진동 무브먼트의 설계에서 롤렉스에 맞게 8진동으로 변경한 자동 크로노그래프 칼리버 4030으로 수정하여 10년간 롤렉스의 무브먼트를 제공한다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실제로 1988년 바젤월드에서 현재 제니토나라고 불리우는 데이토나가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제니스의 완전한 부활 및 인하우스 무브먼트 회사로서 인정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후 제니스는 LVMH 그룹으로 합병되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러한 제니스의 배경이 있었던 탓인지 실제로 그룹 내에서 제니스는 이렇다 할 큰 마케팅을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룹 내에서도 워치메이킹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우를 받는 듯한 느낌도 받긴 합니다. 실제로 전 CEO였던 장 클로드 비버도 제니스는 그룹 내 다른 시계들과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고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이후 실제로 제니스는 또 한 번의 세계를 놀라게 한 기술을 개발해냈는데요. 2017년 대피 인벤터라는 시계를 발표합니다. 기존 기계식 시계는 밸런스 스프링, 이스케이프먼트, 메인 스프링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구조에서 완전히 탈피해 밸런스 스프링이 사라진 초박형 오실레이터를 재현해내면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벗어난 최초의 신기술 기계식 시계를 개발해냅니다.
보통 시계는 진동수가 높을수록 오차가 줄어들어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기존의 엘프리메르의 고진동 무브먼트도 10진동이지만 인벤터는 무려 36진동이라는 어마무시한 진동수를 갖고 있어 더욱 정교한 시간을 나타내는 데 유리한 무브먼트로 제작되었다라는 점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신기술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기계식 시계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게 만든 신기술로 앞으로 얼마나 더 진화할 수 있을까라는 바람도 생기게끔 해준 브랜드로서 또 한 번 인정받으면서 역시 제니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제니스 모델 중 가장 구매하고 싶은 모델을 꼽으라면 크마스라 분류는 크로노마스터 스포츠와 복강 모델인 A384 모델을 꼽고 싶습니다. 럭투럭 47mm대의 적당한 크기와 13mm쯤 되는 크로노 치고는 준수한 두께를 가진 시계이기 때문에 전천후 어디에나 어울릴 법한 시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제니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꾸준한 무브먼트 개발과 기존의 것에서 탈피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내어 선두주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어 시계 애호가들에겐 정말 정이 갈 수밖에 없는 브랜드 제니스. 앞으로도 기존 회사들이 생각지 못한 기술들을 채운 새로운 시계로 시계 분야의 새로운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근본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